2년 전에 비록 열리지는 않았지만 미국 G7 회의를 비롯해 올여름 G7에서도 한국은 2회 연속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극우 채널 등에서는 본래 G7에서는 게스트 국가가 존재하고 한국도 그 차례였을 뿐이라면서 남아공을 비롯한 일부 개발도상국들도 초대받았는데 한국은 뭐가 다르냐는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2연속의 G7에 초대받는 것은 단순한 게스트의 의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G7 회원국 전체는 팬데믹 상황에서 너무 타격이 큰 가운데 막막함을 드러냈는데 이때 대한민국은 방역을 비롯해서 미래시대의 첨단 공급망을 책임져줄 핵심 국가로 떠오르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일본을 제외한 G7 전체 회원국은 이제 한국을 2번 연속으로 게스트에 초대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한국이 G7의 위상에 걸맞는다며 한국을 정식 회원국으로 들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만장일치제의 G7에서는 일본의 결연한 반대로 인해 한국 입성은 뒤로 미뤄진 바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 여전히 많은 지표에서 뒤처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단순히 팬데믹 상황 초반에 활약한 것과 반도체의 두각을 나타낸다고 G7 입성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입니다. 또한 반복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G7은 서방 네트워크로 아시아에서 유럽과 레벨이 비슷한 일본이나 가입이 가능한 것이지 한국은 친중국 정부가 들어서 공산화가 되어가므로 가입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내에서조차 일본을 동조하며 아직은 일본과 차이가 크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일본은 한국의 CPTPP 가입에 대해서 콧대 높게 구는 장면이 포착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국은 최근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인 CPTPP의 가입 의향을 나타내자 일본은 검토해 봐야 한다라면서 한국이 CPTPP 기준에 충족하는 국가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한국 가입을 다소 경계하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만 가입에 대해서는 무조건 환영이라며 가입이 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였던 터라서 황당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스노 관방장관은 이에 대해 신규 가입 국가는 여러가지 높은 수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확실히 판별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한국을 홀대하는 자세로 일관하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최근 자민당에서 한국 고통주기 전담 대응팀을 맡은 외교부 회장 코스염 극우 국회의원 사토 마사이사는 한국이 가입한다는데 사실 CPTPP 8개국 중에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들어올 수 없다. 일본에 수출 규제나 당했던 한국이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게 어처구니 없다고 하면서 아예 한국은 후화무치라는 망언까지 더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의 많은 관계자들은 환태평양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한국이 가입하지 못한다면 그 누가 이곳에 들어갈 수나 있겠냐면서 일본 정부의 한국 홀대에 대해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또한 많은 이들은 한국이 CPTPP에 들어가면 이 단체가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이득 보는 것은 일본임이 분명하고 일본은 안 그래도 한국의 흑자를 많이 보는 국가인데 내심 한국 가입을 반가워하는 게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을 호통치고 있으며 가입 과정에도 망언을 일삼고 나중에는 마치 일본이 대인배인 것처럼 한국의 가입을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단체에 굳이 한국이 가입해야 하냐는 의견도 쏟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맥락 가운데 오히려 정반대로 일본 대신 한국이 G7에 알맞는 국가라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또한 이는 말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은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우위에 있으며 20년 뒤에는 한국이 일본의 2배 규모로 압도하게 되어 일본 대신 한국이 G7에 들어가도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게다가 이러한 의견은 다른 나라도 아니라 바로 일본의 경제석학으로부터 여러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왔는데요. 또한 이는 한국을 보고 2050년에 경제 수치를 예언했던 골드만삭스의 비교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대신 한국이 G7의 입성이 마땅하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 경제 한국의 2배 뒤처진다. 본래 일본 정부 출신 고위 관료들은 일본의 현실에 대해 정부를 의식해 말을 아끼는 게 일반적입니다만 현 재무성 출신의 경제학자인 노구치 유키오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는 일본을 대표하는 경제학자이자 석학으로 현 국립 히토 스바시대의 명예교수로 재직 중인데요. 최근 일본의 겐다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일본은 20년 뒤 한국에 추월당한다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자신들이 아시아의 대표격으로 G7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만약에 G7의 다른 선진국들이 경제 지표를 들이밀면서 아시아의 대표 국가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한다면 일본은 과연 뭐라고 답변을 할지 의문이라면서 일본은 경제에서 크게 뒤처졌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벌써 일본의 여러가지 지표를 토대로 살펴보자면 한국은 이미 일본을 앞선 상태로 단언합니다. 그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이 한국에 뒤지기 시작했다며 1990년대의 경제 위기 대처를 지적했는데요. 당시 일본은 부동산 버블 붕괴를 시작으로 경계가 크게 침체되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IMF 위기를 맞은 뒤에 오히려 반전을 맞아 내실을 기하고 영어 실력도 크게 키웠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한국이 국제화에 빠르게 적응해 나가는 단면으로 일본의 영어 실력은 지금도 많이 처져 있는 상황을 지적합니다.
구체적으로 토익의 경우에는 한국은 영어를 쓰는 홍콩과 같은 상위권이나 일본은 아시아에서 뒤에서 두 번째라는 것이죠. 또한 일본은 90년대까지 전세계 가전을 주름 잡았지만 그 뒤 급속하게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며 쇠퇴했다는 것입니다. 노구치 교수는 그러한 한국의 일본의 차이가 지금 여실히 나타나고 있고 한국은 부자 나라가 되어간다고 부러워합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예는 평균 임금이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나갔다는 것인데 OECD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은 약 42,000달러, 일본은 38,000달러 정도로 한국이 일본보다 실질 급여가 앞서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 일본 회사들이 임금을 인상하지 않은 지가 오래되어 일본에서는 소비 침체로 물가도 오르지 않는 상황이며 기시다 내각은 부임 이후 각종 기업들에게 임금을 올리라며 강한 압박을 하고 있으나 기업들은 요지부동입니다. 이미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근 10년간 기업들의 배를 불려왔던 경제 생태계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스위스의 경영개발대학원의 발표에 따르면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도 한국은 23위인 반면에 일본은 31위로 한국이 크게 앞섰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국가의 디지털 행정을 가늠하는 전자정보 분야에서는 한국은 전세계 2위인 반면 일본은 14위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일본이 14위라기엔 한국과 너무나 차이가 큰데 일본은 아직도 주민등록이 전산화가 제대로 안 되었으며 최근엔 백신 접종, 전자증명서 발급을 앞두고 500만 건의 데이터가 누락이나 오류가 되는 등 사실상 디지털 분야에서 크게 후진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80년대 일본의 버블 시대에는 전세계 시가총액 탑10 기업에 일본 기업이 6, 7개였지만 현재는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 최고라는 도요타는 시가총액 순위로 36위를 차지해 14위인 삼성전자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고 시가총액 자체도 삼성전자는 4,800억 달러가량인데 도요타는 2,400억 달러가량으로 거의 2배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또한 5G 분야에서는 2019년 일본은 한국과 비슷하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했지만 3년간 일본은 4G만 사용 중입니다. 게다가 노구치 교수가 결정적으로 통계에 인용한 자료는 바로 GDP 추이를 비교해보면 더욱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는 2020년에 GDP는 일본이 4만 달러, 한국은 3만 1,000달러로 아직은 일본이 GDP가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20년 전에 일본 GDP는 지금과 거의 비슷한 4만 달러가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변한 게 하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2000년대 GDP에 비해서 현재 250% 성장해 일본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수준으로 계산해 본다면 20년 뒤엔 2040년에 일본 GDP는 4만 1,000달러 정도로 예상되며 반면 한국의 GDP는 8만 1,000달러가 되어 한국의 GDP가 일본의 2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GDP 자료는 노구치 교수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제은행인 골드만삭스에서도 예상한 것입니다. 골드만삭스는 그것도 한국이 GDP 10,000달러 시대이던 2000년대 초반에 한국 1인당 GDP는 2050년경에 8만 1,000달러가 되면서 독일을 누르고 세계에서 2위의 GDP를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10년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양자 모두 한국의 GDP를 정확하게 똑같이 8만 1,000달러로 예상한 것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당시 한국의 최저 출산율까지 반영했다며 인구가 줄면 자연스럽게 GDP가 올라가는 면도 있다고 했지만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비롯해 첨단 산업 발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면 세계 2위 GDP가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노구치 교수는 이러한 일본이 결정적으로 G7에 빠져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본 자격도 없고 반성도 안 한다. 우선 G7이라는 것이 1986년에 생긴 단체로 전 세계를 이끄는 선진국의 의미로 출범했는데 사실상 G7의 의미가 지금 같아서는 우스워져 버린 것으로 과연 이들이 정말 선진국인지 의문이 드는 것인데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일본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착취와 한국전쟁의 전쟁 물자 공급 등으로 떼돈을 벌어 국가를 일으켜 그 힘으로 인해서 1980년대까지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는 듯 했지만 내부적으로 아무런 혁신도 없었고 반성도 하지 않아 현재는 경제 동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라는 것입니다. 실제 뉴스위크 일본판에서는 일본의 노숙자를 비롯한 극빈 생활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으로 인해서 가난한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노구치 교수의 말대로 반성은커녕 현재는 아베와 기시다가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아베는 대만과 전쟁이 나면 일본이 맞겠다면서 중국을 거스르고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시다 내각은 그래도 중국이 도쿄올림픽을 지지했으니 현 관료가 아닌 전 올림픽 담당상 파견을 고려합니다만 아베는 현 정부가 올림픽 보이콧을 하지 않는다며 연일 기시다 비판과 강경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에 화가 난 기시다 총리도 아베노 마스크는 엉망이며 반성해야 한다고 아베에 맞받아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서로 권력을 잡으려고 기싸움을 이어나가는 가운데 일본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 후지 TV는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며 미국 인사가 와서 머리를 조아렸는데 일본은 TSMC의 아무 쓸데없는 반도체 공장을 무려 5조 원이나 퍼부어서 입점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라며 한국과 일본의 위치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일본 정부는 돈을 찍어 빚을 내 엉뚱한 데 돈을 퍼붓는다고 한탄합니다.
많은 누리꾼들은 사실 일본을 망하게 한 것은 일본 정치라며 계속 그대로 가길 바란다는 댓글도 다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G7 자격이 실제로 없어 보입니다. G7은 경제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글로벌 리더로서 강력한 경제력, 군사력은 물론이고 넓은 아량으로 많은 나라를 이끌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 단체여야 할 것이나 일본은 모든 면에서 이에 미달되며 한국이야말로 이제 전 세계를 아우르는 G7에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